찾았어. 파쇄기 통 깊숙이 들어간 손끝에 작은 종이 조각이 걸렸고 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낸 마지막 조각이라는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죠. 명문대 인문관 3층 복도였고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새어들어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종이 조각을 렌즈 아래 가져갔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라는 이름이 자필 서명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연구비 횡령 증거 문서의 마지막 조각이었죠. 매일 밤 이 파쇄기 통을 비우며 수천 개의 조각을 모았고 365일을 기다린 끝에 오늘 밤 마지막 퍼즐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조각을 비닐봉지에 담는 손끝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청소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걸으며 구부러진 허리를 더 숙였지만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301호 연구실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교수라는 금색 글씨가 복도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전 이곳은 내 연구실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쓰리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쓰레기통을 비우러 들어가는 곳이라는 현실이 더 이상 굴욕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1년이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는 생각에 복도 끝 엘리베이터를 향해 카트를 밀며 고개를 들 수 있었죠. 대학 정문을 빠져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손에서 올라오는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지만 오늘만큼은 이 냄새마저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이 냄새와 함께한 1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으니까요. 버스에 몸을 실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환하게 보였어요. 30분을 흔들리는 동안 안주머니 속 비닐봉지를 손으로 만지작거렸고 좁은 원룸 빌라 앞에 내렸을 때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죠. 2층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오늘은 그 소리조차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같은 층 김아주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김아주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공룡 그림책을 꼭 아는 채였죠. 아유 오셨어요. 연주 저녁 먹이고 씻겼어요. 김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항상 패만 끼쳐서. 모료, 우리 연주 천사 같은데. 전 이만 들어갈게요. 김아주머니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고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이웃에게 손녀를 맡기는 것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혼자 기다리다 잠들게 했다는 미안함이 목구멍을 조여왔죠. 조용히 다가가 손녀를 안아 올렸을 때 그 가벼움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6살 아이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만큼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을 때 연주의 머리카락에서 올라오는 샴푸 냄새가 손에 밴 락스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할머니, 잠결에 나온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응, 할머니 왔어.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주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고 한참을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봤죠. 엄마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수돗물을 틀고 손을 씻었지만 비누칠을 3번이나 해도 락스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틈새 깊숙이 세제가 스며들어 있었고 물을 끄고 손을 닦은 뒤 거울을 봤을 때 62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고 눈밑이 축 처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에는 백발이 듬성듬성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학회장에서 박수를 받던 그 교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낯선 얼굴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로 1년을 버텼고 마침내 증거를 완성했으니까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1년간 모은 종이 조각들이 비닐봉지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거한 봉지를 꺼내 마지막 조각을 펼쳤어요. 돋보기 너머로 박준호의 서명이 또렷하게 드러났죠. 지난 1년간 밤마다 복원해온 문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파쇄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만든 증거들이었어요. 국가 연구비 횡령 내역서,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베낀 표절 기록, 위조 고문서, 제작을 계획한 문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오늘 찾은 마지막 조각이 그 모든 증거를 완성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년을 기다렸고 아니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예숙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명문대 고문서 보건교수로 학계의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문서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국내외 학회마다 초청을 받았으며 제자들이 그녀의 연구실 문 앞에 줄을 설 만큼 존경받는 스승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총명하다고 생각했던 제자가 박준호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던 그를 해숙은 친자식처럼 아꼈고 연구실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만큼 신뢰했어요. 그 금고 안에는 해숙이 10년간 연구해온 미발표 논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준호가 학회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해숙은 제자의 성장이 자랑스러워 학회장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발표 화면에 띄워진 논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해숙 자신이 쓴 논문이었고 제목만 살짝 바뀌어 있었으며 저자는 박준호로 되어 있었어요. 해숙이 학회가 끝난 후 박준호를 찾아가 따졌을 때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해숙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증거 있어요? 그 한마디가 해숙의 가슴을 찢었죠. 박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항의하자 오히려 그녀를 표절범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했고 증인들을 매수했어요. 법정은 권력자들의 후원을 받는 박준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숙은 1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고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2년 후에는 간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도 했고 청소일도 가리지 않았지만 5년 후 남편은 결국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뒀죠.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았을 때 해숙은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해숙을 응원했던 남편까지 잃고 나니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딸을 더 살피지 못했죠. 그래서일까, 또래보다 일찍 결혼한 딸은 남편. 직장 문제로 몇 년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3년 전 딸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다행히 3살 손녀가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해숙은 큰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딸을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세상에 혼자 남은 손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를 찾는 저 작은 생명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연주야, 이 할미가 너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할머니를 쳐다보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살살 쓸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 건너를 보던 해숙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대학 홍보를 위해 제작한 거대 현수막에 당당한 얼굴로 걸려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해숙의 가슴속에서 15년간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그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연구비를 수억 원씩 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회에서 존경받는 학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든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해숙은 결심했어요. 손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할머니가 되겠다고, 비겁하게 숨어 살던 지난 15년을 끝내겠다고요. 1년 전 해숙은 그 대학의 야간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력서에는 경력 공백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고 면접관은 62세라는 나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해숙을 뽑았어요. 첫 출근 날 청소 카트를 받았을 때 담당 구역이 인문관 3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301호 박준호 연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운명이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매일 밤 그 연구실을 청소하며 쓰레기통을 비웠고 파쇄기통을 청소하며 조각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박준호는 중요한 문서를 파쇄기로 갈아버리면 모든 흔적이 사라진다고 믿었지만 그는 몰랐죠. 파쇄기통을 청소하는 사람이 고문서 복원 전문가이며 종이 조각을 맞추는 일이 평생의 업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밤마다 손녀를 재운 후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들고 조각들을 맞춰갔습니다. 종이의 결 방향을 살폈고 잉크 농도를 확인했으며 글자의 간격을 분석했어요. 어느 조각이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는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고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으며 오늘 밤 드디어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책상 위에 완성된 증거들이 놓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해숙은 손녀가 잠든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연주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연주야, 할머니가 이제 떳떳해질 거야. 작게 속삭였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냉장고 문에 연주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연주가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지만 할머니 눈에는 파란 크레파스로 눈물이 그려져 있었죠. 해숙은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며 손을 올려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못생겼네. 웃어야 이쁜데.
이제부터 손녀를 위해서라도 자주 웃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해숙은 책상으로 돌아와 증거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고문서 학회가 열린다는 공고를 확인했어요. 박준호가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아 고려시대 소실된 왕실 밀서의 재발견을 발표한다는 내용까지 확인했죠. 학회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맨 아래 깊숙이 보관해둔 남색 정장을 꺼냈어요. 15년 전 마지막으로 학회에 참석했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낡고 바랬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손으로 천을 쓰다듬을 때 손끝에서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15년 전이 마지막 학회가 될 줄 그때는 몰랐지. 회한이 서린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캠퍼스 방향이 어렴풋이 보였고 가로등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박준호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으며 지내고 있겠죠. 자신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확신하며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쓰레기통을 비우던 환경미화원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1년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확신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 학회장에서 모든 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박준호는 무너질 것입니다. 15년간 억울하게 살았던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고 손녀에게 떳떳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모든 자료를 모아놓은 USB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잠든 손녀 옆에 누웠을 때 연주의 따뜻한 숨결이 뺨에 닿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를 마친 오후였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었지만 락스 냄새는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연주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 서둘러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을 한 얼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달려나오자 환하게 웃으며 안아올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 옆에서 버스를 타고 온 자신의 모습이 일순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문이 열리고 연주가 뛰어나오는 순간 그런 생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연주가 작은 손으로 그림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해숙은 무릎을 굽히고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했어? 공룡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연주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해숙은 그림을 들여다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연주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을 때 손녀가 코를 살짝 찡그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 냄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해숙은 재빨리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할머니가 청소일해서 그래. 집 가서 깨끗이 씻을게.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왜 차가 없어?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15년 전에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은 밤마다 쓰레기통을 비우며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보다 버스가 더 좋잖아. 할머니랑 연주랑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고,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다 차 타고 가는데
연주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해숙은 손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손에서 올라오는 락스 냄새가 더욱 짙게 느껴졌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연주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해숙은 다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참으면 된다고, 그러면 손녀에게 떳떳한 할머니가 될 수 있다고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손을 5번이나 씻었지만 락스 냄새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월급으로는 손녀를 키우기에 빠듯했죠. 유치원비를 내고 나면 식비조차 모자랐습니다. 계란 후라이 2개와 김치로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연주는 투정 없이 밥을 먹었지만 해숙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텅 빈 냉장고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손녀에게 마음껏 고기 반찬을 먹게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밤이 되어 연주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모은 종이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박준호의 필체가 보였고 횡령 금액이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수억 원을 빼돌린 그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사귀며 조각들을 차근차근 맞춰갔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실수를 하게 되고 15년을 기다린 복수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돋보기 너머로 글자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증거가 완성되어 간다는 확신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대학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헌책방 고서재는 해숙이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환경미화원 근무 시작 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 들러 고서 코너를 둘러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헌책방 주인 성민은 4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였고 6개월 전부터 해숙이 고서를 보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일반 손님들은 책을 대충 넘기지만 해숙은 달랐어요. 종이의 결을 손끝으로 확인했고 먹의 번짐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며 문장의 오류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해숙이 고려시대 문서 복원 관련 책을 펼쳐보고 있을 때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님,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해숙은 순간 긴장했지만 성민의 눈빛에서 호기심만 읽혔습니다. 저기는 없었어요. 옛날에 조금 공부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어느 정도 하셨는데요? 성민이 책장 뒤쪽에서 희귀한 고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고 해숙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고려 말기 문서의 진품 사진이었고 박준호가 위조품이라고 주장하는 밀서와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죠.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골동품 수집가 모임에서 얻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인정받는 기분이었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도 될까요? 하지만 성민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15년 전까지 대학에서 고문서 복원을 가르쳤어요. 이예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예숙 교수님, 고려 문서 전문가셨던, 그런데 15년 전에 학계를 떠나셨다는. 네, 떠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성민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날 해숙은 15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박준호의 배신, 남편의 죽음, 손녀를 키우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현재, 그리고 1년간 모은 증거들에 대해서요. 성민은 한마디 끊지 않고 들었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고려시대 진품 문서 사진이 더 필요해요. 박준호가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우기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알겠습니다. 제가 수집가 네트워크를 통해 구해볼게요. 일주일 후 성민은 고해상도 문서 사진 파일들을 USB에 담아 해숙에게 건넸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진품 문서들이었고 종이의 섬유 구조, 먹물의 성분, 글자의 획순서까지 세밀하게 촬영된 자료들이었죠. 이렇게 귀한 자료를 구해주셨는데 제가 드릴 돈이 없어서. 해숙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성민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할 뿐이에요. 해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완전히 적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USB 파일들을 열었을 때 화면 가득 펼쳐진 진품 문서들이 눈부셨어요. 박준호의 위조 밀서와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고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종이의 섬유 방향이 달랐고 먹물의 흡수 패턴이 달랐으며 글자의 획순서에서 결정적 오류가 발견됐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돋보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을 때 대학 캠퍼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확신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런데 해숙은 몰랐습니다. 성민이 그녀를 도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준호 같은 권력자를 상대로 한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준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음 달 학회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고려시대 소실된 왕실 밀서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이 크게 띄워져 있었고 그 아래로 해숙이 15년 전 만든 위조연삽본 사진이 국보급 유물처럼 전시되어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발표가 성공하면 국가에서 10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자신의 명성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며 학계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15년 전 이예숙을 밟고 올라섰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스승의 논문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천재라고 칭찬했고 권력자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학계의 별이 될 수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명함들을 바라봤습니다. 문화재청 차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재벌 그룹문화재단 이사장. 모두 자신의 편이었고 이 사람들이 있는 한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최근 며칠간 미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책상의 서류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고 파쇄기통이 평소보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지켜보는 시선 같은 것이 느껴졌죠. 환경미화원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 청소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중 누군가 자신의 서류를 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준호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야간 환경미화원 명단을 요구했고 그 중에서도 인문관 3층 담당자의 신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이 평소처럼 연구실 청소를 하러 들어왔을 때 박준호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통은 저녁 7시면 퇴근하는데 오늘은 밤 10시가 넘도록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걸었어요. 301호 앞을 지나칠 때 문틈으로 박준호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환경미화원 명단이 떠 있었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해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고 다른 연구실부터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으며 15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박준호가 연구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해숙은 301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환경미화원 명단이 출력되어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에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예숙, 62세, 인문관 3층 담당, 근무기간 1년. 박준호가 자신의 이름을 표시해뒀다는 것은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숙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고 재빨리 청소를 마쳤어요. 평소보다 빠르게 연구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박준호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알아채기 전에 학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 씨, 국제학회 참관 등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준호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등록증 구해올게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지난 1년간 모은 증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조각이 더 필요했고 박준호의 최종 횡령 금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위조 밀서의 결정적 증거를 더 보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한 달이 아니라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의심의 싹이 덩굴을 만들어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안 이상 해숙은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손녀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아 새벽까지 증거 복원 작업을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쑤셔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에 수백 개씩 쌓여 있었고 돋보기를 들고 하나씩 살펴보며 맞춰갔어요. 고문서 복원 전문가였던 경험이 손끝에 남아 있었고 종이의 결 방향만 봐도 어느 조각이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장 중요한 문서를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15년 전 대학 본부에 제출했던 해숙 고발 문서의 초안이었고 그 안에는 박준호 자신의 손글씨로 이해숙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며 문장이 드러날 때마다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준호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어떤 증인을 매수했는지, 어떤 거짓말로 법정을 속였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눈앞이 흐려졌으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눈물을 참고 계속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 귀중한 증거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문서 복원이 끝났습니다. 완성된 문서를 보는 순간 15년 만에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에도 울지 않았고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도 눈물을 참았지만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손녀를 깨울 수 없었으니까요.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15년간의 고통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췄을 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숙은 얼굴을 씻고 문서를 스캔했으며 USB에 저장했습니다. 출력도 했고 여러 곳에 백업까지 해뒀죠. 성민이 구해준 학회 참관 등록증이 도착했고 해숙은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학회까지 2주가 남았고 그동안 남은 증거들을 완성해야 했으며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준호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알아채기 전까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연구실 청소를 하러 갔을 때 박준호가 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해숙은 다른 층부터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끌며 박준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도 301호 불은 꺼지지 않았죠. 결국 다른 연구실 청소만 마치고 301호는 건너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쇄기통을 비우지 못한 날이었고 그 안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준호는 매일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고 해숙은 301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흘러갔고 그동안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학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박준호는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법률 자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증거를 검토해보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해숙은 성민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15년 전 판결도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정이 아니라 학회장에서 끝내고 싶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떳떳하게 서 있는 곳에서 모든 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래야 제 명예도 회복되고 15년간의 억울함도 풀릴 것 같아요. 변호사는 해숙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 대응 준비를 해놓을게요. 학회 폭로 후 즉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숙은 처음으로 승리가 가까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5년간 혼자 싸워왔지만 이제 성민과 변호사가 곁에 있었고 증거도 충분했으며 학회 날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죠. 학회 3일 전 해숙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학회에 참석했을 때 입었던 옷이었고 낡고 바랬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죠. 정장을 펼쳐놓고 바라봤을 때 1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학회장에서 논문을 발표하던 날 동료 학자들의 박수를 받던 순간 제자들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들이요. 하지만 그 기억 뒤에는 박준호의 배신이 있었고 법정에서 패소한 날의 절망이 있었으며 남편의 장례식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어봤을 때 생각보다 몸에 맞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체중이 줄었고 어깨가 더 구부러졌으며 허리둘레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62세 여자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고 백발이 섞인 머리였으며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15년 전보다 더 날카로웠고 더 단단했으며 더 확고했습니다. 손녀 연주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왜 그런 옷 입어? 할머니가 중요한 데 가야 해서. 어디? 해숙은 무릎을 굽히고 손녀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나쁜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했잖아. 이제 그 나쁜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러 가는 거야. 와, 할머니 멋있어. 연주가 환하게 웃었고 해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락스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 손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학회 전날 밤 해숙은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했고 출력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발표 순서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죠. 박준호가 밀서를 소개할 때 어느 시점에 질문을 던질지,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죠. 15년을 기다린 순간이 내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구두를 신었고 가방에 USB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이예숙이었습니다. 15년 전 학계에서 쫓겨난 교수가 아니라 15년을 기다리며 증거를 모은 복수자였고 오늘 진실을 밝힐 증인이었으며 손녀에게 떳떳한 할머니가 될 사람이었어요. 성민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성민은 그녀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죠. 괜찮으세요? 떨려요. 15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오늘이 되니까 잘하실 거예요. 증거도 충분하고 교수님은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요. 성민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학회 현수막이 건물 입구에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제15회 국제고문서 학회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 박준호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참관 등록증을 목에 걸고 학회장으로 들어갔을 때 로비에 모인 학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명찰을 단 사람들이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5년 전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정장을 입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해숙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사를 나눌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대강당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맨 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끼며 무대를 바라봤죠. 곧 박준호가 등장할 것이었고 15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대강당이 500명의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쪽 VIP석에는 문화재청 차관과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중간에는 대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쪽에는 일반 참관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해숙은 맨 뒤 구석 자리에서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등장해 개회사를 했습니다. 박준호를 소개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대한민국 고문서 연구의 권위자 박준호 교수를 모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준호가 무대 위로 올라왔을 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연단 앞에 섰죠. 해숙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15년 전보다 살이 찌고 머리에 백발이 조금 섞였지만 여전히 교만한 표정은 그대로였고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명성에 취해 있는 모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밀서는 한국 역사를 다시 쓸 만큼 중요한 발견입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고려시대 밀서 사진이 크게 띄워졌습니다. 해숙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15년 전 위조 방지 교육용으로 만든 그 문서였고 박준호가 훔쳐간 그 연습본이었어요. 이제 국보라고 우기는 바로 그 가짜였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해숙은 노트에 하나씩 오류를 적어 나갔습니다. 틀린 한자 해석, 잘못된 연대 추정, 근거 없는 역사적 해석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죠. 3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고 여러 학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박준호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획기적인 발견, 한국 역사학의 쾌거,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해숙을 가리켰고 마이크가 전달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박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 박준호의 시선이 해숙에게 향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밀서 삼행 7번째 글자, 신자의 마지막 회기 위로 삐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준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확대해서 봤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글자는 고려시대 서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5년 전 제가 학생들에게 위조 방지 교육을 하기 위해 일부러 틀리게 만든 위조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이해숙입니다. 15년 전 박준호 교수의 스승이었고 고문서 복원을 가르쳤습니다. 박 교수가 국보라고 주장하는 이 밀서는 제가 만든 위조 연습본입니다. 박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경비원 어디 있어? 당장 이 사람을 내보내. 하지만 해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간 준비한 증거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에는 박 교수가 15년 전 저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가 있어요.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증거가 있으며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표절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끄려 했지만 VIP석에 앉아있던 문화재청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해숙은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선 학회 무대였어요.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박준호를 무너뜨릴 순간이었죠. 스크린에 증거들을 띄웠습니다. 박준호가 파쇄해서 버린 문서들을 복원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모든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밀서의 종이 섬유는 현대재지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먹물에는 합성 안료가 섞여 있으며 형광증백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고려시대 문서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해숙은 성민이 구해준 진품 고문서 사진과 박준호의 위조 밀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죠. 보십시오. 진품은 종이 섬유가 불규칙하고 먹물이 자연스럽게 번지며 글자의 획 순서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박 교수의 밀서는 모든 것이 현대적입니다. 강당의 학자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호는 무대 한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박 교수는 15년 전 제 논문을 훔쳤고 저를 표절범으로 만들었습니다. 10억 원 손해배상 판결로 제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만든 위조 연습본을 국보라고 속이며 100억 원의 국가 연구비를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교수 해명하시죠. 박준호는 입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낭패 어린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했어요. 15년간 쌓아온 거짓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해숙은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박준호, 15년 전 너는 내가 처참히 무너져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 맞아. 나는 청소부가 됐어. 하지만 1년간 내 연구실 쓰레기통을 비우며 모든 증거를 모았지. 내가 바닥이라고 무시한 그곳에서 너의 죄를 주워 모았단다.
박준호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호는 학회장에서 문화재청에 인계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준호는 사기, 횡령, 표절,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검찰 조사에서 15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대학은 그를 파면했고 학회는 발표한 모든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언론은 희대의 학문 사기극이라고 보도했죠. 해숙에 대한 15년 전 판결도 재심을 통해 뒤집혔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고 10억 원 손해배상도 취소되었습니다. 압류되었던 모든 계좌가 풀렸어요. 대학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명예회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화재청 차관과 대학 총장이 참석했고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단상에 오른 해숙은 준비한 소감을 꺼내 읽었죠. 저는 대학에서 제안한 명예교수직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15년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해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1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바닥을 닦는 일도 존엄하다는 것을요.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도, 파쇄기통을 청소하는 일도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헌책방에서 시민고서 상담소를 열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자신이 가진 오래된 책이나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역사는 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바닥에도 쓰레기통에도 사람들의 다락방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해숙도 눈시울을 붉혔지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해숙은 성민의 헌책방으로 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 하나를 놓았고 이해숙 고서 상담실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걸었죠. 첫날부터 시민들이 오래된 문서를 들고 찾아왔어요. 해숙은 하나씩 감정하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유치원을 마친 연주가 헌책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해숙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이제 손에서 락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책 냄새가 났어요. 연주는 그 냄새를 좋아했죠.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할머니 TV에서 봤대. 할머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응, 할머니도 오래전에는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나쁜 사람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었지. 그런데 이제 다시 찾았어. 할머니 엄청 멋있어. 연주가 환하게 웃었고 해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학 캠퍼스 앞을 지나쳤습니다. 1년 전 야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청소 카트를 밀던 그 길이었어요. 매일 밤 쓰레기통을 비우며 복수를 준비하던 그곳이었죠. 해숙은 잠시 멈춰서서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연구실들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야, 있잖아. 할머니는 청소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건 바닥이 아니라 거짓말이더라. 그리고 그 거짓말은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 진실로만 지울 수 있어.
연주는 할머니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은 할머니의 등과 그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는 어린 손녀. 해숙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었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연주의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눈에 그려져 있던 파란 눈물이요. 이제 연주는 웃는 할머니를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15년의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손녀의 손을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락스 냄새 대신 책 냄새가 나는 집이었고 떳떳한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죠. 그날 밤 손녀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을 때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해숙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실을 밝히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일부터 그들을 돕기 시작하겠다고 작은 헌책방 구석에서나마 정의를 되찾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1년간 사용했던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락스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손가락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15년의 복수와 1년의 인내가 담긴 물건이었죠. 그것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옆에는 문화재청에서 받은 감사패를 나란히 걸어뒀어요. 고무장갑과 감사패, 바닥과 권위, 청소부와 교수.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명예도 회복됐으며 손녀에게 떳떳한 할머니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췄습니다. 해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연주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 오늘부터 할머니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연주도 같이 갈래?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헌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다는 진실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해숙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과 고된 세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왕관입니다. 인생 왕관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